안녕하세요. 예디아기입니다. 예디아기의 사연을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릴 DJ 유진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채널 운영에 큰 힘이 됩니다. 꼭 부탁드리며 저는 여러분들의 댓글도 모두 읽고 있습니다. 댓글도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살면서 누군가가 소름 끼친다는 생각 해보신 분들 있으신가요? 저는 있습니다. 바로 저희 시어머니가 그렇죠. 밝고 쾌활하고 매력적이며 젊은 시어머니. 그녀는 주변의 사람들이 끊이지 않았고 심지어 성격까지 좋았습니다. 남편에게 다정했고 저에게는 친절했죠. 그래서 처음에는 가까워지고 싶었어요. 하지만 몇 번의 일을 통해 비로소 알게 되었어요. 그 사람은 중독성이 강한 독과 같아서 절대로 가까워지면 안 된다는 걸 말이죠. 이런 식으로 할 거야? 어? 당신이 자꾸 이러면 결국엔 어머니랑 날 사이 갈라놓는 거야. 알아? 꼭 이렇게까지 해야 속이 시원하겠냐? 그런 거냐고. 내 말 이해 못해? 진짜 무섭다고 당신 어머니. 소름 끼치고 끔찍해. 그니까 선택해. 나야 어머니야? 당신이야말로 정말 미쳤구나. 고작 이런 일로 이혼까지 입에 오르내려? 당신이랑 나 그 정도야? 우리 결혼이 겨우 이 정도로 끝낸다고 소리할 정도냐고. 고작? 이게 어떻게 고작이야? 당신 일까지 그만둔다며. 나도 살아야겠어. 제발 숨 좀 제대로 쉬자, 어? 당신도 이거 가볍게 넘길 문제 아니라는 거 몰라? 정말 저게 정상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는 사람 같니? 외로워서 그러신 거잖아. 단지 관심이 좀 필요한 거고. 그리고 예전에 당신 우리 어머니 좋아했잖아. 아니야? 맞아. 엄청 좋아했지. 동경했어. 그런데 지금은 아니야. 분명 전 시어머니를 좋아했어요. 어디에서나 빛나는 주인공인 저희 시어머니와는 반대로 저는 굉장히 평범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평범한 가정에서 자라 무난한 대학에 들어갔고 평범한 외모의 저와 닮은 사람과 긴 연애를 하다가 결국 결혼까지 하게 되었죠. 평범하다는 게 생각보다 어렵다는 일이라는 건 성인이 된 뒤에 알았어요. 강물처럼 큰 변화 없이 잔잔한 삶이 지겹고 싫었던 저에게는 꽤 충격적인 일이기도 했죠. 한 번쯤은 주인공이 되어보고 싶어 하는 게 사람이잖아요. 저도 한 번쯤은 누구에게나 주목받는 사람이 되고 싶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걸 시어머니를 보면서 대리만족해 왔던 것도 사실이었죠. 시어머니를 처음 본 건 지금으로부터 딱 10년 전이었습니다. 제가 대학을 막 졸업하고 사회생활을 시작하면서였죠. 지금의 남편과는 연애를 막 시작했을 무렵이었습니다. 첫 만남은 우연이었죠. 길을 가다가 남편과 저를 불러 세운 사람이 바로 시어머니였습니다. 처음에는 남편의 어머니일 거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어요. 30대 중후반 정도로 보이는 굉장히 이국적인 사람이었죠. 늘씬한 몸매에 짧은 미니스커트, 어깨를 완전히 덮을 정도로 길고 웨이브진 머리카락, 강렬한 눈화장을 하고 있었는데 놀라울 정도로 잘 어울렸습니다. 엄마. 여긴 어쩐 일로? 남편은 눈치를 받고 전 상황 파악이 되지 않아 눈만 꿈뻑거렸죠. 왜? 엄마는 여기 오면 안 되는 거야? 근데 누구? 내 여자친구인데 사귄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남편은 당황하는 눈으로 저를 돌아보았어요. 인사해. 우리 어머니셔. 네, 안녕하세요. 너무 귀엽네. 너 마음에 든다. 너무 예뻐서 작은 새 같아. 시어머니는 제 어깨를 잡고 한 바퀴 돌더니 방긋 웃으셨습니다. 꼭 연예인 같더군요. 얼굴은 번쩍거렸고 좋은 냄새도 났죠. 전 어찌해야 할지 몰라서 어색하게 웃고만 있었습니다. 데이트 중이야? 내가 밥 사줄까? 시간이 좀 있긴 한데 어때? 나한테 이런 기회를 한 번만 줄 수 있을까? 그게... 맛있는 거 사주면 되잖아. 비싼 거. 어? 밥 좀 사게 해주라. 작은 새랑 우리 멋진 아들이랑 두 사람에게 잘 보이고 싶은걸.
남편의 어머니는 어깨를 잡고 아이처럼 매달렸죠. 알았어. 그럼 진짜 맛있는 거 사줘. 당연하지. 그리고 센스 있게 빠져줄게. 실제로 둘은 친구처럼 보일 정도로 다정해 보였어요. 아들 하는 게 장난처럼 보였고 오히려 누나와 동생이라고 해도 믿을 정도로 보였죠. 무엇보다 사람을 편안하게 하는 그런 매력이 있더군요. 낯을 굉장히 많이 가리는 저 역시도 조금 시간이 흐르자 어색함을 전혀 느낄 수 없었습니다. 신기하게도 오히려 재미가 있었죠. 믿겨지세요? 남자친구의 어머니와 함께 밥을 먹고 커피를 마시고는 약속이 있다며 나가는데 아쉬울 정도였다는 걸 말입니다. 어머니가 왜 저렇게 예쁘셔? 뭐 예쁘긴 하시지. 말투가 좀 특이하기도 하고. 작은 새, 그건 좀 그래. 표현력이 풍부하시다는 정도? 혹시 나이가 어떻게 되시는지 물어봐도 되나? 이제 39? 네가 25살인데 결혼을 빨리 하셨나 보네? 그게 사실은 새어머니야. 이렇게 말할 줄 몰랐는데 사귄 지 얼마 안 돼서 말하지 않은 거야. 내가 6살 때 친어머니 떠나셨어. 이전부터 두 분은 자주 싸우시긴 하셨지만 아버지가 어머니랑 결국에 이혼하셨거든. 어린 널 두고 이혼하셨다고? 뭐 때문에? 성격 차이나 돈 문제, 보통은 그렇잖아. 뭐 그렇지. 어머니가 바람을 피우셨다나 봐. 어릴 때는 몰랐고 나도 다 커서 성인 돼서 들었지. 어쨌든 새어머니는 날 어릴 때부터 키워주셨어. 가만, 굉장히 어린 나이에 널 돌보신 거네? 대단하시다. 남들이 새엄마라고 하면 뭐 편견 이런 걸 가지고 보더라. 하지만 어머니 나한테 정말 잘해주셨어. 친아버지보다 더. 아버지가 교통사고로 고등학교 2학년 때 돌아가셨는데 그 이후에도 재혼하지 않으시고 내 뒷바라지 해주셨지. 남편은 덤덤하게 자신의 이야기를 더 들려주었죠. 소극적이었던 그 사람은 새어머니를 만나면서 나름 외향적으로 성격도 바뀌었다고 합니다. 뛰어다니지 마라, 남에게 피해를 주지 마라, 밖은 위험하다라고 강조하면서 대외 활동이 거의 없었던 친어머니와는 사뭇 다른 행보였다고 해요. 마음껏 뛰어놀 수 있도록 지금의 단독주택으로 이사를 오게 되었고 여기저기 여행도 많이 다녔고 성인이 된 뒤에도 여러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줬다고 합니다. 들을수록 새어머니가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자신의 아이도 버리고 학대하는 뉴스를 어렵지 않게 접하는 세상인데 그 어린 나이에 자신의 아이처럼 키워주셨다는 거잖아요. 행글라이더나 번지점프, 스카이워프에서 프리다이빙까지. 내가 높은 곳이라면 정말 무서워했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런 경험들을 어디 가서 또 하겠어. 소중한 추억이야. 어머니랑 함께 있으면 늘 새로운 걸 경험할 수 있었어. 정말 부럽다. 난 그런 건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 자기 어머니는 어떤 분이셔? 그냥 보통이지. 평범하시고 무던하시고. 뭔가 약간 비교하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지만 확실한 건 남편의 어머니는 차림새나 풍기는 느낌이 보통의 어머니처럼 보이진 않았죠. 당시 40대 후반이었던 저희 어머니는 적당히 살집 있고 옷도 깔끔한 단색만 입고 무엇보다 입술 말고는 화장을 전혀 하지 않으셨죠. 동네에서 빵집을 운영하시는 저희 어머니에게서는 향수 냄새 대신 따뜻한 빵 냄새가 나곤 했습니다. 제가 말을 듣지 않으면 이따금 등짝을 때리셨고 저와 말다툼을 하고 나면 꼭 아침밥을 차려주셨죠. 미안하다는 살가운 말을 하지 않는 대신에 제가 좋아하는 반찬으로 가득 차려진 밥상. 저희 어머니는 확실히 평범했지만 누구보다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난 어머니가 재혼하셨으면 좋겠어. 정말 그게 괜찮아? 난 상상만 해도 별로긴 한데. 일단 나는 그래. 어머니 누구보다 인기도 많고 친구분들도 굉장히 많아. 그런데 저렇게 혼자 있으시니 그게 꼭 나 때문인 것 같아서 마음이 계속 쓰여. 어찌 보면 그럴 수도 있겠다. 아직 젊으시니까. 그 뒤에도 아주 가끔 남편의 어머니와 함께 식사를 하곤 했어요. 계절이 바뀌고 또 한 해가 갈 정도로
저희들의 만남은 꽤 오래 지속되었죠. 덕분에 시어머니가 굉장히 부지런한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몸매 유지를 위해 운동을 다녔고 피부 관리도 게을리하지 않으셨죠. 전 그런 시어머니가 굉장히 멋져 보였고 한편으로는 동경하게 되었습니다. 타고난 얼굴은 어쩔 수가 없지만 몸매는 아니야. 내가 노력한 만큼 보상을 해주지. 피부도 마찬가지고. 지금 당장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내버려두면 인간도 기계처럼 녹이 슬어버리는 거라니까. 천천히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엄마, 얘가 피부는 진짜 타고났어. 진짜로. 그러니까 더 유지해줘야 되는 거지. 넌 남자라선 몰라. 남자친구라면 그런 세세한 부분도 챙겨줘야 되는 거야. 보렴, 얼마나 착하고 예쁜지. 정말이지, 내가 꿈꾸는 며느리야. 솔직히 저를 싫어하지 않는 것만으로도 고마웠죠. 여러 가지 조언을 받은 남자친구는 제게 더 잘해주기까지 했습니다. 어머니의 말씀처럼 저를 배려하고 생각해주려고 애썼죠. 우린 시어머니 덕분에 좀 더 성숙한 연애를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모든 게 뜻대로 되는 건 아니었어요. 연애 기간 동안 착실히 공부에 매진해 공무원이 된 남자친구는 지방으로 가게 되었고 왕복 4시간이 넘는 거리에 있던 저와는 오래 떨어져서 지내야 했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저희는 멀어지게 되었죠. 누구나 헤어지자, 헤어지지 말자 하면서 그렇게 이별하는 줄 알았는데 저희는 그게 아니었어요. 인연이 아니라는 듯이 서서히 점차 서로가 소중해지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지금에 와서 생각하면 그때가 저희의 권태기, 그 비슷한 시기였던 것 같아요. 그렇게 떨어져 있는 기간 동안 저나 남편이나 서로 다른 사람을 만났습니다. 운이 없다고 해야 할지 제가 만난 사람은 굉장히 나쁜 사람이었죠. 처음에는 분명 친절하고 착한 사람이었지만 얼마 안 가 본색을 드러내더군요. 집착과 소유욕으로 인해 매일 살얼음판을 걷는 기분이었습니다. 싸울 때마다 헤어진 저의 전남자친구에 관한 이야기를 하며 저를 못살게 굴더군요. 오히려 그래서 이전 사람을 더 떠오르게 만들었죠. 첫사랑? 그리 절절해. 그래서 못 버리고 가지고 있었어. 이거 그 사람이랑 같이 한 반지 아니야. 친구랑 한 거야. 그럼 그때 그 친구 전화번호 뭔데? 불러. 오빠가 지웠잖아. 내 친구들 번호 다 지웠잖아. 헤어지고 싶었지만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제가 사는 곳까지 찾아와서 협박을 하던 그 사람은 경찰들까지 출동해서 떨어뜨려 놔야 했습니다. 하지만 단순한 경고에 머물렀기에 남자친구는 몇 번이고 저를 찾아왔죠. 사과하고 미안하다고 빌었지만 받아주지 않자 끝내 저에게 폭력까지 행사했어요. 단순히 몇 줄의 글에 불과한 그 시간은 제게 지옥과도 같았습니다. 데이트 폭력을 당하는 여자들을 이해하지 못했던 제가 너무 우습게 느껴질 정도로 비참했던 경험이었죠. 속은 까맣게 탔고 탈모까지 올 정도로 정신적인 스트레스는 극에 달했어요. 아무렇지 않게 저를 죽이겠다는 그 사람에게서 어쩌면 절대로 벗어날 수 없겠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어이없게도 그 사람이 다른 여자를 마음에 두기 시작했을 때 전 그를 완전히 벗어날 수 있었죠. 정말 웃긴 일이었지만 실제로 그렇게 어이없게 헤어지게 된 거였습니다. 그렇게 다시 얼마간의 시간이 흘러서 친구를 데려다주는 길이었어요. 너 맞지? 이게 얼마만이야? 잘 지냈니? 잘 지냈어? 정말 오랜만인 것 같네. 우리 그러지 말고 커피나 한잔 할래? 그 어색했던 공기가 기억이 나요. 그 사람의 표정이 어찌나 어두운지 초조하기까지 했죠. 솔직히 저는 다시 만나게 되어 좋았습니다. 그 정확한 이유가 뭔지는 모르겠더군요. 권태기로 인한 이별이었기에 어떤 슬픔도 느껴지지 않았던 헤어짐이었죠. 그런데 제가 만난 사람이 하필 최악 중에 최악이었기에 단순히 지친 마음을 쉬고 싶어서 그리웠던 건지 아니면 정말로 좋아하는 마음이 남아있었기에 그리웠던 건지 확실하진 않았습니다. 여기로 발령이 났어. 다시. 진짜 잘 됐다. 자리가 없어서 안 될 것 같다고 하더니.
뭐 그렇지. 어머니도 많이 서운해하셨고, 그리고 나도 너 많이 보고 싶긴 했거든. 나? 나를? 우연 아니야. 뭐? 사실 며칠 전부터 여기 돌아다녔어. 여기 근처에 사는지 궁금했거든. 흐지부지하게 끝나긴 했지만 다시 만나고 싶었어. 따뜻했던 커피가 다 식을 때까지 남편은 그간에 있었던 일을 들려주었어요. 저와 헤어진 뒤 한 1년 정도 교제한 여자가 있었다고 했죠. 친구들에게도 소개했고 어머니에게도 인사를 드렸을 정도로 가까워졌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유독 어머니와 사이가 좋지 않아서 곤욕스러웠다고 해요. 그 여자는 남자친구를 붙잡고 매일 울고 어머니도 마찬가지였다고 해요. 그 여자는 어머니를 이유 없이 싫어했고 어머니는 그 여자가 좋은 사람이 아니라며 반대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저와 어머니의 사이가 좋았던 게 떠올랐고 아주 가끔씩 제가 궁금해졌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시간이 흐를수록 제가 더 그리워졌다고 합니다. 나중에는 떨어져 있는 그 시간이 너무 고통스러울 정도였다고 했죠. 제 안부를 여기저기 물어봤지만 딱히 알고 있는 사람이 없어서 답답했다고 하더군요. 이해가 됐습니다. 그랬을 거예요. 그 당시에 제 남자친구 때문에 주변의 친구 관계가 모두 단절된 상태였으니까요. 그렇게 최근에 지방에서 올라오게 된 것이었고 올라오자마자 저를 수소문하고 다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왜 그 여자분을 싫어했어? 이상한데? 어머니 그런 분이 아니잖아. 굉장히 잘 대해줬을 것 같은데. 나도 지금까지 그게 이해가 안 돼. 너는 그렇게 좋아하셨는데 그래서 짐작만 하는 거지. 내가 모르는 뭔가가 있구나 하는. 어머니가 솔직하시긴 한데 또 말 안 하는 건 절대 안 하시거든. 어쨌든 그래서 다시 왜 만나고 싶었는데? 솔직히 모르겠더라. 정확하게 어떤 이유가 있는 건 아니었거든. 두 여자 사이에 끼어서 힘들었던 건지 아니면 계속 네 생각이 났는지. 그런데 여기 발령받고 나서 널 찾는 날 보고 알게 됐어. 생각보다 내가 널 많이 보고 싶어 했다는 걸 말이야. 그냥 그렇다고. 참 이상하고 신기한 일이었어요. 잔잔하고 낮은 그 사람의 음성에 위로를 받는 기분이었죠. 저를 보고 싶었다는 그 말이 사랑한다는 말보다 더 달콤하게 들렸습니다. 그래서 저도 용기를 내서 제 이야기를 털어놨어요. 그간 힘들어도 누군가에게 말을 못했던 끔찍한 기억을 하나씩 꺼내어 두었죠. 주위에 친한 친구들도 있었지만 저는 차마 제가 협박당하고 폭행을 당했다는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게 제 약점이라는 걸 알았으니까요. 제 잘못이 아니더라도 평생 꼬리표처럼 따라다닐 충격적인 제 치부 말입니다. 처음에는 위로하고 또 공감하고 누구라도 대신 팔을 걷어 도우려 할 거라는 걸 모르진 않았어요. 저라도 그랬을 테니까요. 하지만 나중에 그 친구를 다시 봤을 때 제 머릿속에는 저의 숨기고 싶은 비밀을 아는 찜찜한 친구가 되어 있을 테죠. 어느 순간부터 그 친구가 불편해질 겁니다. 왜 그렇게 단정하냐고요? 그건 저와 같은 경험을 한 친구가 제게 그렇게 했기 때문이었죠. 그때 알게 되었어요. 진짜 비밀을 공유한다는 게 생각보다 힘들다는 걸 말이죠. 그러니까 사실 누군가 비밀이라고 쉽게 말하는 것들은 진짜 비밀은 아니라는 겁니다. 정말 힘들었겠다. 진짜 힘들었을 것 같아. 그렇더라. 예전에 난 그런 사람 만나면 당장 신고하고 헤어지면 되는 일이라고 간단하게 생각했었잖아. 기억나? 근데 막상 내일이 되니까 쉽지 않더라. 미련이 남더라고. 내가 그 사람을 화나게 한 거고 내가 행동을 똑바로 못한 거라고. 나도 모르게 스스로가 잘못했다고 그럴만하다고 합리화를 하는 거야. 그렇지. 사람은 근데 누구나 그래. 어쩔 수가 없는 거야. 중요한 건 거기서 네 잘못은 없다는 거지. 넌 날 불안하게 한 적 없어. 이건 경험자니까 확실하게 말할 수 있지. 그러니 그런 생각 마, 앞으론. 네 잘못이 아니라는 말을 듣고 싶었는지 눈물이 쏟아지더군요. 어쩌면 불편할지도 모를 헤어진 사람에게 말하는 또 다른 내 과거. 그런데 마음이 편안해졌어요.
어쩌면 그 사람도 제게 이야기를 털어놓은 게 비슷한 이유가 아니었을까 싶었죠. 한 번, 두 번, 그렇게 아주 가끔 저희는 만나서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러다가 사건이 터지게 되었습니다. 그저 평온했던 주말 낮, 정말 특별할 거 없는 하루였어요. 전 친구와 약속을 잡고 집에서 나와 골목을 걷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순간적으로 정신을 잃어버렸죠. 다시 깨어보니 땅바닥에 엎드려 있더군요. 누군가 저를 강하게 밀어 벽에 부딪힌 게 떠올랐죠. 고개를 들어 저를 내려다보는 그 사람의 얼굴을 보니 전 남자친구였습니다. 이를 악물고 분노로 몸을 떨면서 더 때리고 싶은 걸 겨우 참는 것처럼 보였죠. 잊고 있는 줄 알았는데 얼굴을 보니 공포가 제 몸 깊숙이 박혀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마치 손가락에 박힌 작은 가시처럼 느끼지 못했다가 갑작스럽게 느껴지는 통증으로 존재를 깨닫게 된 것 같았죠. 너 그 자식 다시 만나더라. 내가 모를 줄 알았어? 이럴 줄 알았어. 난 진작부터 알고 있었다고. 내가 헤어져 주지 좋다고 다시 만난 걸 보니 안 되겠더라. 또 왜 그러는 건데? 네가 헤어지자고 했잖아. 경찰에 신고할 거야? 진짜 넌 미쳤어. 미쳤다고. 그래, 신고해. 전에도 신고했잖아. 그냥 벌금만 내면 그뿐이야. 저는 전화기를 꺼내서 다급하게 112를 눌렀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제 휴대전화를 빼앗더니 바닥에 던져버렸습니다. 전 살려달라고 소리를 질렀고 오고 가는 사람들의 발길이 멈췄지만 나서서 저를 도와주는 사람은 없었죠. 다들 몸을 움찔거리면서 상황을 볼 뿐이었어요. 뭐 구경 났어? 가던 길 그냥 가세요. 네? 이 사람 내 여자고 그냥 다투는 거니까 바람 피워서 내가 혼을 내는 것뿐이에요. 아니에요. 남자친구 아니라고요. 도와주세요. 늘 그랬습니다. 제가 길 한복판에서 맞을 때도 그랬고 횡단보도에서 머리채를 잡혔을 때도 그랬어요. 끼어들기를 주저하고 이런 문제에 얽히고 싶어하는 사람이 없었죠. 하지만 다행히 누군가 신고를 한 모양인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경찰차가 골목길 끝에 보이더군요. 폭력 사건이라서 이전처럼 남자친구는 그냥 돌아가진 못했어요. 저 역시도 서까지 동행을 해야 했죠. 몸은 심하게 떨렸습니다. 두려운데 휴대폰이 망가지는 바람에 저를 기다리고 있을 친구에게 연락은 할 수 없었어요. 그러다가 제가 유일하게 기억하고 있는 번호로 전화를 했죠. 경찰서에 가장 먼저 모습을 드러낸 건 다름 아닌 지금의 시어머니였습니다. 그 사람과 함께 왔더군요. 이 얼굴 좀 봐. 어떤 놈이 우리 애를 때렸어? 너야? 아니면 너야? 누구냐고 애 얼굴을 이렇게 만든 게. 사복을 입은 경찰분이 시선을 조사받고 있는 전 남자친구에게 돌렸어요. 그래, 너야? 네가 때렸구나. 너도 아주 죽어봐라. 성큼성큼 걸어와서 얼결에 눈이 마주친 전 남자친구의 뒤통수를 때렸죠. 경찰은 소란 피우지 말라며 건성으로 만류했기에 결국에 머리털을 한 움큼 뽑고서야 저에게 오셨습니다. 벽에 쓸려 다친 얼굴, 그리고 손의 상처를 살피면서 눈물까지 글썽이셨어요. 부끄럽기도 하고 고맙기도 한 그런 복합적인 기분이 들었죠. 저는 고개를 푹 숙이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너 정말 괜찮아? 병원 가야 하는 거 아니야? 괜찮아, 진짜로. 어머니랑 같이 있다가 연락받아서 이렇게 됐어. 많이 당황했지? 계속 걱정이 되신다고 하셔서. 야, 겨우 저런 놈 만나려고 나랑 헤어진 거냐? 주말에 자기 엄마나 데리고 다니는 마마보이? 생긴 거 꼴하지 마라. 진짜 어이가 없네. 이봐요. 헤어졌으면 헤어진 거지. 대체 왜 그러고 삽니까? 내가 안 헤어지면 안 헤어진 거지. 그쪽은 뭔데? 애인도 아니고 그냥 어정쩡하게 옆에 있는 주제에. 계속 욕을 섞어 이죽거리는 그 사람에게 경찰이 여러 번 주의를 줬지만 무시하더군요. 조용히 하라는 말 못 들었어? 아줌마는 왜 자꾸 끼어들어? 나 고소할 거야. 나 머리 때리고 이거 폭행이야. 진단서 끊을 거라고. 증인 여기 경찰들 다 봤잖아. CCTV도 있을걸? 야, 고소? 웃기네. 나도 너 고소할 거야. 합의 절대로 안 해줘.
너 상습 폭행이야. 저번에는 벌금이겠지만 이번에는 아닐걸? 몇 년이 걸려도 내가 너 감옥 반드시 보낼 줄 알아. 알았어? 그래, 말 잘했다. 고소해봐. 어디 한번 끝까지 가보자. 애 얼굴을 이렇게 만들었으면 너도 각오는 해야 할 거야. 아줌마가 대체 뭔데? 각오해라 말아야. 웃기네. 예? 예, 내 예비 며느리다. 어쩔래? 그때 시어머니가 그 남자에게 돌진해서 뺨을 또 갈겼죠. 결국 소란을 일으키다가 경찰서 내에서 쫓겨나와야 했습니다. 그 뒤에는 정신 없었죠. 진단서를 끊어서 고소 절차를 진행했어요. 바로 구속할 줄 알았는데 그 남자는 풀려났고요. 상담을 해보니 많이 나오더라도 집행유예에서 그칠 거라고 하셨습니다. 경찰서에는 바로 신고할 수 있는 작은 팔찌 같은 걸 준 게 전부였죠. 너무 두려워서 잠도 제대로 잘 수 없어 정신과를 오가야 했습니다. 남편은 그런 제 곁에서 묵묵하게 함께 있어줬어요. 심지어 시어머니도 제게 반찬이며 먹을 걸 챙겨주셨습니다. 회사를 이직하고 이사까지 해야 했던 저를 위해서 면접도 도와주고 이삿짐을 옮기는 것도 거들었죠. 그냥 나랑 결혼하고 같이 살자. 어? 고마운데 내가 생각하기에는 너무 성급하고 이런 일도 있었는데 갑자기 결혼을 하는 건 우리 어머니도 이해하고 나도 이해해. 근데 왜 너는 아직도 네 잘못처럼 생각하냐? 우리 한두 해 본 거 아니잖아. 너 아직 좋아하고 연민이나 그런 감정 아니야. 그러니까 생각해봐. 도피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너무 힘들고 지쳐서 쉬고 싶어서 내가 남편을 선택한 건 아닐까 하는 생각도 했죠. 하지만 그 사람을 좋아하는 감정은 진심이었습니다. 솔직히 놓치고 싶진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결국 청혼을 받아들이게 되었죠. 저희 어머니도 남편을 굉장히 좋아했기에 허락을 받는 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무엇보다 시어머니가 저를 굉장히 예뻐했기에 함께 사는 것도 당연하다고 생각했고요. 그렇게 결혼식을 진행하게 되었고 저희는 부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다정했던 시어머니는 저희의 신혼여행을 기점으로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죠. 그 변화를 확신한 건 최근이었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저 단순하게 기분 탓으로 느꼈죠. 세상에 둘도 없이 좋은 분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기 때문이었어요. 시작은 이랬죠. 신혼여행 첫날 밤 새벽 3시에 다급하게 연락이 왔어요. 시어머니는 몸이 좋지 않다면서 너무 아파서 죽을 것 같다면서 전화를 끊으셨습니다. 다시 전화를 해봤지만 연락이 계속 닿지 않았고 저희는 서둘러서 모든 일정을 취소하고 집으로 돌아가야 했죠. 그런데 집으로 돌아가니 시어머니는 술에 잔뜩 취해서 잠에 들어 계셨습니다. 남편은 이에 대해 작게 화를 냈지만 시어머니는 별일 아니라는 듯이 행동하셨죠. 그저 단순한 해프닝인 줄 알았기에 우린 그걸 그냥 넘겼죠. 그런데 그런 일들이 몇 번이나 반복되었어요. 아프다는 말은 꼭 아침 인사와 같았습니다. 머리가 깨질 것 같다. 몸이 너무 아프다. 큰 병에 걸린 것 같다. 이런 말을 할 때마다 저희 부부가 이해하려고 노력했어요. 영원히 젊고 아름다울 것 같던 시어머니도 이제 이전과 다르게 나이가 들었다는 걸 인정하려고 했던 겁니다. 혹시 갱년기 그런 걸지도 몰라. 자꾸 아프시고. 그래, 자기가 좀 더 신경 써드려. 나도 그럴게. 실제로 시어머니는 전과는 확실히 달라졌어요. 짜증이 많이 늘었고 감정 기복도 심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 나름대로 한약도 지어드리고 갱년기에 좋다는 즙까지 선물해드렸죠. 하지만 조금도 차도를 보이지 않더군요. 저와 단둘이 있을 때는 말도 거의 하지 않고 남편이 오면 세상 다정하게 구는 걸 보면서 뭔가 잘못됐다라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어머니, 저희 오랜만에 함께 외식이라도 할까요? 회사에서 상품권을 줬는데 이거로 쇼핑도 하고요. 일부러 그럴 필요 없다. 에이, 무슨 그런
저 서운해요, 어머니. 결혼 전에는 저랑 같이 자주 외식도 하시고 커피도 마셨잖아요. 그럼 술은 어떠세요? 여자끼리 한번 뭉칠까요? 일 없다 작은 새야. 얼른 씻고 들어가서 쉬렴. 네, 알겠어요, 어머니. 어느 날부터 남편과 크고 작은 일로 싸우게 되는 날들이 많아졌죠. 당신 어머니한테 잘한다고 하더니 요즘 말도 안 시킨다며? 누가 그래? 내가? 아니야, 난 그런 적 없어. 그럼 어머니가 거짓말이라도 한다는 말이야? 얼마 전에 서럽다고 우시면서 이야기하시더라. 네가 자기를 무시하는 것 같다면서 말이야. 오죽하면 그렇게 당당하시던 분이 눈물까지 보이시겠어? 어? 나 정말 아니라고. 어머니가 내가 물어도 말도 안 하시고 그래서 나도 말이 줄어든 건 맞아. 혼자 말하고 대답할 순 없잖아. 근데 내가 무시하거나 한 건 아니라고. 이건 진짜야. 당신이 좀 노력해봐. 지금 어머니 많이 힘드실 때잖아. 어? 정말 답답하네. 내가 그런 게... 그때 어머니가 들어오셔서 저희 둘 사이를 막았었어요. 설마 나 때문에 싸우는 거니? 왜 내 며느리한테 그래? 아니, 엄마 그게 아니고. 내가 조금 서운한 거 너한테 말했다고 그걸 중간에서 그렇게 말을 해? 그럼 나나 새아기 입장이 뭐가 되겠어? 넌 중간다리 역할도 못하고 이게 다 내 얼굴에 침 뱉는 거 모르겠니? 내가 다 잘못한 거다, 어? 엄마, 또 왜 울려고 그래? 내가 가장 사랑하는 며느리랑 내가 가장 좋아하는 아들이 싸우는데 그럼 내가 잠이라도 편안하게 잘 수 있겠니? 나 가슴이 너무 찢어져. 제가 잘못 판단했어요. 그러니까 울지 마셔, 어? 억울하긴 했지만 그때도 그냥 넘어갔어요. 어른들 입장에서 보면 어쩌면 그럴 수도 있다고 넘긴 거죠. 원래 오해는 상대의 작은 행동에도 크게 해석하는 순간 생겨나는 거니까요. 그래서 전 그 뒤로 그 집에서 납작 엎드리고 살았습니다. 최대한 시어머니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기 위해서 회사에 있는 시간을 늘리기까지 했죠. 그러면 보통 공무원인 남편이 더 빨리 퇴근하기 때문에 싸움으로 번지지 않고 하루를 넘길 수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하지만 절대로 피할 수 없는 주말에는 어쩔 수가 없었죠. 시어머니의 행동은 보기 힘들 정도였어요. 남편의 곁에 딱 붙어서 무릎 베개를 하고 있기도 했고 귓속말을 하면서 저를 보기도 했죠. 아무리 이해하고 넘어가고 피할 수 있는 걸 피하려고 했지만 선을 넘는 행동은 참기가 힘들었습니다. 너는 엄마랑 네 아내랑 물에 빠지면 누구부터 구할 거야? 엄마는 수영 잘하잖아. 저 사람 물 무서워해. 그래? 그럼 엄마는 그냥 나오지 말고 죽어야겠다. 엄마는 너무 슬프고 너무나 외롭고 힘들어, 아들. 에이, 왜 또 그러세요? 삐지지 마세요, 김 여사. 이래서 아들 키워봤자 소용없다고 하는 거야. 엄마 서운해. 이런 기분이라면 난 차라리 물에 빠지는 게 100번 나아. 저요, 진짜 많이 참았습니다. 크고 작은 시어머니의 거짓말로 싸움이 잦아지는 것도 견뎠고 제 앞에서는 말 한마디 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참았어요. 왜냐면 저를 예뻐해 주셨던 예전의 그 모습이 제게는 고마움으로 남아있었기 때문이었죠. 특히나 경찰서에서 저를 진심으로 걱정하며 눈물을 흘려주셨던 사람이기에 더욱요. 때로는 기분이 나쁘고 한편으로는 찜찜한 모든 것을 전 그런 이유로 감내하면서 살았던 겁니다. 그래, 그렇게 친하게 지냈던 친구 같은 아들이 갑자기 결혼을 하니까 서운하셔서 그런 걸 거야. 이게 제가 이해한 최대한의 선이었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남편과 시어머니 둘이 주말에 영화를 보기 위해 집을 비웠던 날이었죠. 정확한 날짜는 기억이 나지 않는데 꽤 쌀쌀했던 걸 보면 딱 이맘때였을 겁니다. 차인벨이 울렸는데 확인을 해보니 60대 정도로 보이는 아담한 아주머니였어요. 저는 현관문을 열고 나갔고 그분은 저를 보자마자 허리를 깊게 숙여 인사를 하셨죠. 얇은 비닐 같은 옷을 겹겹이 입고 목을 칭칭 감고는 손에는 음료수 박스가 들려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무슨 종교인가 했는데 분위기가 달랐죠. 제 앞에서 머뭇거리는 그분에게
저는 뭐에 홀린 듯 들어오라고 했습니다. 좋지 않은 경험 때문에 고도로 발달한 경계심이 이유 없이 무너지는 순간이기도 했죠. 그리고 저는 그분의 정체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제 남편의 친어머니라고요? 그분이 고개를 아주 천천히 끄덕이셨죠. 아이를 두고 도망가셨다던 그분이요? 면목이 없네요. 여기 왜 오셨어요? 남편이 알고 있나요? 둘이 나간 거 보고 아가씨 보러 왔네요. 한번 보고 싶어서. 감시하고 계셨어요? 근데 저를? 갑자기 무슨 일이신데요? 혹시 그 여자... 아닙니다. 제가 노파심에... 혹시 시어머니 이야기하시려는 건가요? 네, 그 사람이 혹시 이상한 짓을 하거나 하진 않나요? 저기요. 솔직히 중간 입장에선 뭐라고 할 말은 아니지만 저희 어머니 굉장히 좋은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면 정확하게 이야기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괜히 분란 일으키지 마시고요. 좋은 사람이라면 됐어요. 그럼 된 거죠. 네, 남편에게도 좋은 엄마고요. 바람 피운 엄마보다는 나은 사람이죠. 전 바람을 피운 게 아닙니다, 아가씨. 그게 무슨... 남편이 저한테 그렇게 말해줬는데? 순간 내내 바닥을 향해 있던 시선이 올곧게 저를 향했죠. 전 바람을 피운 게 아니고 쫓겨난 거죠. 그 여자와 제 남편에게. 그분의 이야기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오래전 남편과 만나 결혼하기 전부터 알고 지내던 게 지금의 시어머니라고 했죠. 나이 차이가 있었지만 굉장히 본인을 잘 따라서 꼭 여동생이 생긴 기분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셋은 함께 어울려 다녔다고 해요. 결혼 후에도 쭉 이어진 사이였지만 자신의 남편과 그 여자가 바람을 피우면서 상황이 안 좋게 흘러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혼을 하려고 하진 않았다고 하더군요. 아이를 위해서 그냥 살기로 했다고 했죠. 그런데 그 여자가 저를 괴롭히기 시작했어요. 제 앞에서 자해를 하는 걸 봤죠. 혼자서 거실에 머리를 박고 난리를 쳤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그걸 제가 했다고 생각했죠. 전 너무 억울했지만 그 여자는 오히려 눈물을 흘리더군요. 너무 무서웠다고. 친자식도 때리는 것 같다면서 말이에요. 아이를 때린다면 제 남편 말하는 건가요? 네, 아이의 몸에 꼬집힌 자국을 봤어요. 저를 정신병자로 몰고 아이를 학대한다고 신고까지 했고요. 혐의는 없다고 나왔지만 이혼하지 않으면 아이에게 해를 끼친다고 협박까지 했습니다. 그래요. 그게 사실이라고 쳐요. 그럼 오히려 애를 두고 이혼을 해주는 게 말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그건 제 잘못이죠. 그땐 저도 너무 지쳐 있었어요. 죽을 생각으로 이혼을 해줬던 거죠. 근데 아이가 걱정되고 가까운 곳에서 지켜보자는 생각으로 여기저기 쫓아다녔어요. 솔직히 다 믿을 수도 없고 뭘 어디서부터 믿어달라는 건 아니고요. 그게 병이라고 하더군요. 연극성 인격장애라고. 예전에 그 동생이 말한 적이 있어요. 반복적으로 거짓말을 하고 연기를 하고 끊임없이 애정을 갈구한다고. 거기다가 얼마 전 쓰레기장에서 아들이랑 다투는 걸 들었어요. 일부러 들으려고 한 건 아닌데 그때 싸우는 게 꼭 예전에 제 남편과 제가 싸우던 거랑 똑같아서 이렇게 염치 없이 찾아왔어요. 설마 했습니다. 그분이 돌아가시고 난 뒤에 혼자서 연극성 인격 장애에 관한 내용도 살펴보았죠. 화려한 외모, 성적인 매력, 그리고 과장된 말투와 행동 등 시어머니와 증상이 굉장히 흡사해 보이긴 했어요. 특히나 종종 보이던 애정에 대한 결핍적인 행동들이 겹쳐 보였죠. 하지만 그게 병으로 치부될 정도인지 확신이 서지 않았어요. 그리고 난생 처음 보는 사람의 말을 다 믿을 수는 없었죠. 전 좀 더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이후에 1년 정도의 시간이 흘렀고 남편과 휴가를 맞아서 저와 일정을 맞춰 여행을 계획했어요. 그런데 출발하고 얼마 가지 않아 전산착오로 숙소 예약이 불발되었다고 펜션 업체에서 연락을 받았습니다. 하루 뒤에 출발을 해야 해서 집으로 다시 차를 돌렸죠.
잔뜩 꾸미고 나온 탓에 아쉽기도 하고 남편과 모처럼 외식을 했어요. 그런데 시어머니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아주 다급한 목소리여서 남편이 길을 가다 말고 소리를 벌컥 질렀을 정도였죠. 어머니는 집에 도둑이 들었다면서 뭔가 깨지는 소리와 함께 비명을 지르고 계셨기 때문이었어요. 남편과 저는 소식을 듣고 경찰에 신고하면서 미친 듯이 달렸어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 물건이 부서지는 소리가 동시에 들렸습니다. 너무 놀라서 남편이 공구하면서 망치를 꺼내들고 방으로 들어갔는데 어머니의 손에 액자가 들린 상태로 내려치려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당황하는 시어머니의 표정과 마주했습니다. 솔직히 저는 그 상황을 보고 남편의 친어머니의 말이 맞았다는 확신이 들었고요. 뒤이어 경찰이 오고 저희는 몇 번이나 사죄를 해야 했죠. 그리고 집으로 들어간 남편이 처음으로 자신의 어머니에게 화를 냈습니다. 진짜 내가 어떤 식으로 받아들여야 해? 이것도 우울증이고 갱년기야? 엄마, 진짜 왜 그래? 이제까지 설마 나한테 한 말도 다 거짓말인 거야? 안 사람이 무시하고 욕하고 했다는 말도 설마 했는데. 뭐? 욕? 내가 어머니한테 욕을 했다고? 말해. 엄마가 말을 해야지. 대체 왜 그러는 건데? 그때 시어머니의 표정이 아주 차갑게 바뀌는 걸 보았죠. 그래, 내가 그랬어. 거짓말한 거 맞다. 왜? 도대체 왜? 내가 이혼이라도 하길 바래? 내가 사실은 많이 아프다. 그래서 그랬어. 아프다니? 어디가? 내가 암이라고. 이제 살 날이 얼마 안 남았다고 하더라. 뭐라고? 정말이야? 무슨 암? 위암, 말기래. 나도 이러면 안 되는 거 알아. 근데 내 아들, 내가 죽기 전에 많이 보고 싶었어. 그래서 내가 억지를 부리고 거짓말을 한 거야. 미안하다. 남편은 엄마를 부르면서 달려가 안겼고 둘은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어요. 근데 전 그것도 거짓말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남편에게 혹시 모른다 검사를 다시 받아보자고 했지만 남편은 제 의심에 불같이 화를 냈어요. 그날 이후로 남편은 어머니 곁에서 떨어지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주말마다 여행도 계획하고 맛있는 것도 먹으러 다니고 명품 쇼핑까지 하더군요. 실제로 시어머니는 점점 살이 빠지고 따로 약을 먹고 통증으로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였고 전 결국 의심을 완전히 접었습니다. 그런데 한 달 정도 지났을 때 살짝 열린 문틈으로 안방에서 시어머니가 자신의 눈 밑에 어두운 색으로 분장을 하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시어머니가 없는 틈에 빼돌린 약을 동네 약사에게 보여줬고 진통제가 아니라 수면제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간 통증으로 힘들어하고 화장실에서 토할 때마다 삼켜왔던 그 모습이 떠올라서 시어머니라는 사람이 너무나 끔찍하고 소름 끼치게 무섭게 느껴졌습니다. 뭐? 내 친모를 만났다고? 이제까지 그걸 숨겼고? 지금 그게 중요해? 당신 진짜 어머니가 바람을 피운 게 아니라잖아. 그 여자 말을 어떻게 믿어? 내가 전에 말했잖아. 어머니가 어떤 존재인지 날 위해서 모든 걸 희생하신 분이야. 그런 분을 두고 너 어쩌면 그래. 무엇보다 너한테 어머니가 얼마나 잘했냐. 이런 시어머니가 어디 있어. 당신은 귀도 눈도 다 닫아? 생각을 좀 해봐. 어머니가 얼마나 많은 거짓말을 했는지. 암? 방사선 치료도 안 받겠다. 검사도 다시 안 하겠다. 아프셨다잖아. 검사가 고통스러웠다고. 울면서 말하는 거 봤잖아. 그니까 그 우는 걸 난 이제 못 믿겠다고. 진통제가 아니라 수면제라고 했잖아. 저것도 다 분장이고. 수면제가 필요할 정도로 아프셨을 거란 생각은 안 해? 당신 언제부터 그렇게 의심이 많았어? 왜 이렇게 변했냐고. 남편에게 시간을 들여 자세하게 말을 해봤지만 저를 의심병 환자 취급했죠. 둘의 결속은 너무나 단단해서 행여 암이라는 사실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되더라도 소용없을 거라고 판단했습니다. 시어머니의 뻔뻔한 연극은 계속되어 남편은 일을 그만두고라도 병수발을 하겠다고 하더군요. 그렇게 해서 앞서서 적은 글처럼
제 입에서는 이혼 이야기가 나오게 된 겁니다. 힘들게 된 공무원까지 포기하려 한다는 아들 앞에서도 자신의 병이 거짓말이라고 실토하지 않는 시어머니를 보니 역겹더군요. 만약 진짜 아들이라도 저렇게 했을까 의문이 들었습니다. 남편은 절대로 이혼을 하지 않겠다고 나왔지만 전 그 집에 더는 있고 싶지 않았죠. 시어머니가 또 뻔뻔하게 연기를 하면서 저를 작은 새라고 부르는 걸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월차 연차를 모두 끌어다가 회사에 내고 친정으로 짐을 싸들고 내려왔어요. 남편은 저를 쫓아서 편도 2시간 반 걸리는 먼 거리까지 뒤따라 내려왔고요. 남편이 저를 붙잡는데 솔직히 흔들리지 않았던 건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남편을 사랑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어쩌면 제 인생에서 이런 남자를 2번 만날 수 없다는 생각도 들었죠. 그런데 남편이 저희 집에 도착한 얼마 후 불길한 전화벨이 울렸고 정말 드라마틱하게 시어머니가 때마침 아프다고 하더군요. 얼른 가보셔야지. 때마침 아프신데. 왜 말을 그렇게 해? 일단 내가 다시 올게. 그게 한 달 전이었습니다. 남편은 그날 급하게 올라가다가 큰 교통사고가 났어요.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지만 무릎이 한쪽의 뼈가 완전히 파열되었고 십자인대도 끊어졌죠. 반년 이상의 재활까지 필요하다고 하더군요. 정상적으로 걷는데 최소 8개월 정도의 기간이 필요한 정도였고 2번의 수술까지 해야 했습니다. 그 소식을 뒤늦게 들은 제가 병원으로 찾아갔을 때 시어머니는 뻔뻔하게 병원에서 오진을 한 거라고 암이 아니라고 제게 말을 하더군요. 그 병원이 어딘데요? 정확히 누가 그런 오진을 했죠? 그건 왜? 고소해야죠. 저도 정확히 들어야겠어요. 왜 오진했는지. 됐어. 일을 그렇게 키울 필요도 없고. 분명 어머니 아프셨잖아요. 잠도 이루지 못할 정도로. 위험이었는데 착각했던 걸 수도 있고. 전 저희의 대화를 들으면서 표정에 그늘을 들이운 남편 옆으로 갔습니다. 이래도 아니야? 선택해. 자기야. 뭘 선택하라는 거니? 설마 내가 아프지 않은 게 싫으니? 내가 차라리 아팠으면 하는 거야? 그런 거니, 작은 새야? 그놈의 작은 새! 어머니, 상황을 좀 보세요. 왜 그렇게 소리를 질러? 당신 아들 죽을 뻔했는데도 계속 거짓말 하실 건가요? 이게 오진이라면 넘어가고 실수라고 그렇게 하면 덮을 문제냐고요. 지금 이 꼴을 봐요. 어머니 아프다고 급하게 올라갔다고요. 정확히는 네가 그렇게 내려가지 않았다면 없을 일이지. 그래도 난 너 원망하지 않는다. 왜냐면 내가 널 사랑하니까. 전 눈을 꾹 감고 심호흡을 했죠. 당신 어머니랑 나 둘 중에 하나만 택해. 알았어? 연락 기다릴게. 확실하게 선택해주면 좋겠어. 고민을 하고 있는 건지 지금까지도 남편에게서는 어떤 답도 없습니다. 저도 이 시간 동안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 상태고요. 제가 이렇게 사연을 쓰게 된 건 최대한 정확하게 남편에게 그간에 있었던 일을 말해주고 싶어서였습니다. 만약에 사연이 채택된다면 링크를 보낼 예정이죠. 남편의 우유부단함에 욕을 하는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고 저의 고민에 답답해하는 분들도 많으실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하지만 제가 고민하는 건 약간 다른 문제죠. 말은 선택하라고 했지만 제 힘든 과거를 품어줬던 남편과 시어머니잖아요. 물론 솔직히 저 역시도 시어머니와 생활하는 게 무섭고 두렵습니다. 이렇게 진짜 아들의 목숨까지 위험했는데도 멈추지 않는 거짓 연기가 소름 끼치기도 하고요. 그래도 만약에 어머니가 치료를 할 의지가 있다면 저도 힘들겠지만 곁에 있어줄 생각입니다. 남편에게도 심각성을 인지할 시간을 주고 어머니를 직접 설득하길 바라고 있어요. 하지만 이런 제 결정이 잘하고 있는 건지 자신은 없습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 할지 많은 분들의 조언도 듣고 싶네요. 저의 긴 글을 읽어주신 여러분께도 감사를 전합니다. 지금까지 예디학이었습니다. 끝까지 함께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전 내일 이 시간 다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